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을 지향하는 스픽스 왁자지껄 월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 저는 사장을 맡은 장성철이고요. 오랜만에 뵈요. 박진영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미 있는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박진영입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향 재미없게 만들어 버릴 거야.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 저기 촛불 집회 나가가지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우리 다녔습니다. 안진걸 소장과 같이요? 네. 사람 너무 많이 와고 많이 왔더라고요. 뵙지를 못했어요. 네. 열기가 어땠어요? 그 민주당 집회가 2시에 하고 네. 촛불 집회가 5시에 했는데 촛불 집회 때 엄청나게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딱 보니까 또 100만? 아니 100만은 안 되고 한 15만에서 20만? 아니 이번에는 저희는 아니, 항상- 솔직히 얘기해. 예, 저희는 과장하지 말자. 음. 한때 총 집결 인원이 한 5, 6만, 연인원, 누적 인원 이게 행진까지 다 해서 한 11만, 10만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토요일날 예, 제가 11만 집회 명? 인원 담당이기 때문에 11만 명? 많이 그 오셨어요. 현장에 와서 집회 현장에 안 오고 그 북창동 뒷골목 등등에 바로 식당부터 가는 분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게 나는 특히 이제 내가 시골 출신이잖아. 부산 대구에서 친구들이 5명 6명 무리지어서 올라오면서 야 그 저기 촛불 집회 간다는데 촛불 집회 근처 와서 그냥 술 먹고 네. 놀아. 소주 한 잔. 인도가 너무 빡빡하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옆에 보면 이렇게 달려있는 골목 이면도로 상가 많잖아요. 공터 이런 데 다 가서 앉아있거나 벌써 식사하시거나 이제 하는 분들까지가 다 이제 참가자들인 거죠. 왔다 갔다 하신 분까지 해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분 누군지 아시죠? 사실상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안진걸 민생경제였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지난번 스픽스에서 우리가 태진이나 규탄을 하지만 일본에 가서 할 말하고 와서 태진을 주창하는 저희들의 목소리에 힘을 잃어도 괜찮으니 할 말하고 왔잖아요. 할 말은 제대로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할 말하고 제가. 왔잖아요. 본인 생각. 우상권 청구 안 하겠다고 일본은 확실하게. 너무나 아름답고 선진국이고 아니, 그건 옛날이지. 그거는 이번이 어쨌든 아니잖아요. 그걸 포함하여 깜짝 놀랄 이야기라고 했죠. 아니 근데 진짜 그 이번에 처음 나가신 건 아니죠? 아, 좀 매주 나가죠. 매주 나가요? 네. 열기가 지난주하고 많이 달라요? 4-5배. 어. 4-5배. 이게 완전히 그러면 맞습니다. 폭발적이었어요. 일본과의 협상 때문에 그게 컸던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너무 부추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자발적인 분노? 민주당 촛불 집회 집회하고- 생각보다 숫자 그렇게 안 네. 많았어요. 촛불 집회랑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태진이 추모다를 북한이 진행해서 민노총이 나왔다는 문화일보 보도도 그것도 가짜 뉴스냐면 민주노총은 태진이 결의가 안 되고 집회로 안 나옵니다. 태진 추모다 구호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단답형구가 좀 유행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박진영은 사이다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만들었는데 갑자기 북한이 진행돼서 민주노총이 만들어갖고 집회 나왔대요. 그 사람들 집회도 안 하고 아니 근데 네. 안진걸 소장님 갑자기 뭐 국정원하고 경찰에서 간첩 혐의로 뭐 잡아가는 거 저한테 아니지?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예? 저는 대표적인 반북 인사거든요. 반북. 연락이 안 해요. 저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남북한 한반도 평화를 이렇게 전 민중이 원하는데 제발 협조 좀 해라.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반북 인사로 찍혀 있습니다. 제발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진행 같은 거 잡혀가. 보면 저희는 신고해버립니다. 뭐야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당신들이나 똑바로 해. 너나 잘해. 안진걸 소장님 보시기에도 이번 열기가 예 맞습니다. 저번 주보다는 훨씬 더 그럼요. 과장 우리 스픽스는 굉장히 이제 정직하고 중도 진실을 지향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대가 돼서 한 100만 명 정도 왔으면 했는데 아직도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그래요, 일본 지켜봐요. 측에서 뭐 독도나 위안부 합의문을 이행해라고 강압적 이행을 했다는데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도 좀 더 해보자 하고 지켜보는 분들 여전히 많이 계신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온오프라인 열기는 매우 뜨거워지고 있다. 슬슬.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자세하게 해보고요. 사실상 스픽스 지킴이 네. 아니 바로 세우기. 스바세 대표 되겠습니다. 네.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 많은 생각을 하며 네. 네. 아니 박 에디터님 결혼하셨나요? 예, 결혼했습니다. 그럼 애는? 애는 아직 없습니다. 오. 예. 많은 생각을 하며 그러니까 미래 구상을 했습니다. 스바세를 어떻게 바로 세울까? 그렇습니다. 스바세를 어떻게 바로 세울까? 그러면 타도 정교환 같이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타도 윤석열, 타도 댓글에 정교환. 방송 개입 정비하는 물러가라는 댓글이 막 달려. 스픽스를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또 예. 그 미래를 구상하며 네, 어떻게 또 100만을 만드는데 기여를 할까?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그럼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요. 지금 스픽스 바로 세운다고. 스픽스 바로 세우는데 100만 저는 명이 나라 바라 세우기. 아니죠. 예. 100만 명을 어떻게 스픽스 만들까?
만들까? 오. 네. 전 100만 저기 우리 박영식 앵커한테 스핑스 바로 세우기 어려우니까 나와서 3당을 해라. 새로운 거를 만들어라. 새로운 걸 만들어 넣고 제가 붙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 조언도 넓게 받고 있습니다. 네. 스픽스 TV가 지금 25만 4천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숫자를 뭐- 저보다 더 네. 더 자세하게 네. 하세요. 외웁니다. 아침에 출연한 오마이 TV는 144만, 네. 서울의 소리는 100만, 안진걸 TV는 8만 4천. TV 조선, 네.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데도 나가요. 아, 그러니까 TV 조선 아니 불러주면 나갈 수가 전편에서 있 저를 절대 안 불러요. 저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예전에 조선우 기자가 저한테 계기당 한번 혼나는 이후에는 저를 안 부르고 임세은 식당 TV 14,000. 다 하려고 다닙니다. 임세용 부대는. 왜냐면 우리 스픽스 자주 나오시니까 자주 나오는 분들. 시방쇼도 한번 시방쇼도 저희도 몇 좀 번이에요? 체크해 주죠. 시방쇼도 있습니다. 아, 시방쇼 제가 신 변호사님은 아직 좋아하는 일반이 안 돼가지고. 남녀 다른 거 도움드리겠습니다. 예, 좀 자, 그리고 시방 예, 나가 예. 불러주지. 우리 또 대한민국 집권여당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진인기 변호사.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봄이 왔는데 저는 아직 봄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왜요? 왜? 뭔 일 있었어요? 지금 주말에. 뭐 여기도 바로 세우기가 막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봄이 절대 안 와. 살짝 뿌듯하면서 네. 저희 국민의힘 제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주말에도 뭐 행사도 네. 하셨고 오늘 오전에도 뭐 기자회견 하시면서 그렇죠. 뭐 하셨죠? 예, 제가 어제는 사실 그 선거제도 개혁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국민의힘 또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또 뭐 기본소득당 다 초당적으로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어제는 이제 강연을 이렇게 같이 했고 오늘은 기자회견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개특위에서 안이 올라갔는데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만 올라가가지고 제일 문제점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할 의지가 있냐. 일단 그 의지가 의지 잘 안 없지, 보인다는 의지 게 없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기득권을 내려놔야 뭘 다른 개혁의 공간이 생기는 건데 자기들 기득권을 꽉 쥐고 있으니까 이게 뭐 개혁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리고 뭐 의원 정수를 또 줄여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주장까지 또 나오고 네.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좀 따지고 왔고 마지막으로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짚어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정수만 안 늘리면 가능한 방향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 늘리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 근데 아닌가? 이제 이런 거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기득권을 또 안 내려놓다 보니까 네. 부득이하게 그 의원 정수를 좀 늘려서라도 이좀 다양성을 해보자는 건데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중의 장벽은 정수 증가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 보면. 좋습니다. 마중물 토크로 그냥 제3당이네요. 그러니까 안돼. 정당 개혁으로 가야 되는데. 스픽스 안 돼. 아니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지금 박진현 제3당. 선배는 제3당으로 가야 된다. 이 논리를 계속 피고 박 교수님 마중물 토크로 그럼 약간 마크롱 스타일이시네. 제3당 마카롱. 마크롱. 박 교수님이 생각하는 제3당의 네.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거라는 것은 이제 대충 우리가 짐작하는 건데 그 타이밍이 좀 섣부르게 일찍 밝혀져서 명단 돈다. 네. 그러면은 일찍 포기한 사람들은 나와서 이제 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오케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실제로 이제 합리적 보수 세력들이 야 이거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이 보수도 아니야 이거 그냥 극우거나 또는 이익 집단의 불나방 같은 행태야 나가서 새로운 정치를 해야 돼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저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하나 제가 조언해 드릴 거는 그거예요. 이념과 지역을 잡아야 된다. 3당을 성공하려면 안철수처럼 어중간하게 중도가 어떻다 이러면은 영속성이나 생명성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바른미래당처럼 지역을 놓쳐도 현실적으로 비빌 언덕이 없어요. 네. 그럼 그 당시 안철수는 뭘 때문에 성공했느냐? 중도라서 성공하기보다 호남을 잡아서 성공한 거거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는 그 당시에 뭘 놓쳤냐면은 이념을 놓친 거예요. 이념은 그냥 보수 정당 나는 중도 보수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란 말이야. 근데 모든 신당은 강한 이념을 지지를 받아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강한 로얄티가 있는 집단을 잡아야 되는데 중도는 강한 로얄티가 생기잖아요. 흐지부지하거든.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리자면은 보수 이념을 정통 합리적 보수 이념을 잡고 그다음에 지역을 하나 잡아라. 민주당은 안 내요? 민주당은 제3당 안 해? 민주당은 가만히 제3당 할 능력이 없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 이거는 일부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한 아니야. 그런 건 여권 분열을 스케치 그리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일부 오히려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영역의 사람들이 좀 떨어져 나가가지고 네. 지난번에 있었던 열린민주당입니까? 예. 뭐 그런 거 비슷한 것처럼 정의당과 민주당과 사이의 공간이 좀 비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거기에 어떤 좀 아주 색깔이 강한 이념 정당
비슷한 게 하나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당은 뭐 20석 이상을 할 가능성은 없고 군소정당 할 정도고 보수하고 중도 사이에서의 공간이 큰 공간이 비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의견에 우리 신 변호사님 생각은 어때요? 뭐 하나의 그냥 이렇게 뭐 가정 내지는 상상력의 영역으로 잠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부정적으로 아니, 보니까 일단- 지금 은근히 잠깐. 예. 신 변호사님 진짜 기회야. 신 변호사님 내년에 출마할 거예요? 저는 일단은 출마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출마는 할 건데 국민의힘에서 공천 준다 그래도 출마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나라 바꾸는데 동참을 할 거고요. 그렇죠. 나라 바꾸는 게 일단은 동참을 중요하지. 할 건데 일단은 참 이런 뭐 3당이라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인 건 맞는데 전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은 많이 해요. 지금 무당파라는 무당층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요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은 정치 뉴스 안 봅니다. 그냥 봐봐야 둘이 또 싸움질하고 또 과거 색출하고 맨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뭐 박정현 교수님의 그런 말씀대로 뭔가 이런 중도적인 아니면 무슨 어떤 중간지대에서 좀 조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는 뭐 전 필요성은 충분히 좀 공감은 하거든요. 이런 양당 체제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극복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근데 이제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현실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예, 뭐 어느 정도 이제 신당이라는 것이 되려 그러면은 어떤 그런 에너지원이나 무슨 어떤 좀 뭔가 이렇게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지금에는. 국바세 있잖아요. 뭐 저희 국바세는 이제 저희 또 바로 세우는 일에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제 3당 뭐 탄생론 아니면 네. 희망론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항상 제3당론은 있었고 민주당 지지자예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범야권을 지지한다고 그냥 야권을 솔직히 지지한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문재인 왜냐하면- 정권 때도 야권 지지했어요? 국민의힘이나 그때는 이제 자유한국당? 범개혁 세력을 지지했다고 범개혁 표현하면 돼요. 저는 특정 정당을 속해갖고 특정 정당을 위한 활동을 해본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영입제의나 출마제의 있었어요? 뭐 예전에 뭐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에서 그런 제안이 온 건 사실이죠. 근데 저는 제가 범인권이었기 때문에 안 정치가 안 맞고 힘들고 또 능력이 부족하다. 저는 길거리 적폐 세력으로 그냥 국민권이 살겠다. 없어. 제3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3당은 이제 항상 필요했죠. 그래서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 계열이 그 역할을 좀 했었죠. 일정하게.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뭐 지지율 뭐 1% 3% 안팎이고 최근에 국민들로부터 실망받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제3당 역할을 거의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안까지 오냐면 촛불행동이 거리의 야당으로서 아예 창당을 해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촛불행동은 윤석열권 규탄과 퇴진에 집중해야지 정치 행위를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지킴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성철 소장님하고 지킴이. 촛불행동이 이제 윤석열을 그렇죠. 어떻게 볼 것이냐 지킨다 문제에 따라 이렇게 서로 제야해서 논쟁하고 건강하게 경쟁하는 건 괜찮은데 제도 정치의 플레이어로 뛰어드는 건 또 대별다른 문제. 저는 그러니까 안 강하게 부장님이 반대하는 플레이어로 겁니다. 뛰는 거랑은 다르게 제3정당의 그러니까 촛불행동도 그걸 제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 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당 사이 또는 국민의힘당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개혁 보수들이 모여서 정말 교섭단체를 목표로 제3당을 만든다면 아마 중도 보수 또 합리적 중도분들 또는 뭐 진보 일부가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민주당 소장님도 지지표 할 거야? 딱 민주당하고 저는 제3당하고 어디 지지할 거야?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다음 총선은 일단은 제1야당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윤석열권을 그럼 민주당 아주 지지한다는 얘기구나. 심대하게 비판적으로 지지합니다. 심대하게 비판하자. 박영식 에디터님. 저는 사실은 그 스마트폰이 지금은 삼성과 애플의 양강 구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양강 구도가 오기 전에 블랙베리를 썼던 사람입니다. 태생적 삼지대. 태생적 삼지대라 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은 못 써요. 지금 이제 애플을 쓰는데 써요. 지금 이제 편승했는데 주류에 편승을 했는데 저는 원래 이제 비주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저는 제3정당은 필요하다. 당위성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위와 현실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당위성 측면에서는 저는 제3정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태생적으로 또 그렇고 제3정당이 나오면 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구조를 거대 양당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기득권, 즉 이익 집단들이 이익을 더 강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정당은 나와봤자 망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 나오면 응원할 생각은 있어요. 응원할 생각은 있는데 그게 과연 영속적으로 가능할까? 이제 이 측면에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뭐. 근데 하지만 전 나오면 응원할 생각이 있다. 응원할 생각이 있다. 제가 이제 저 부분을 듣고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제3정당에서 제일 오래 가는 정당이 어딘지 아세요? 민노당이에요.
자, 민노당 다음으로 오래간 정당이 어딘지 아세요? 자민련이야. 다 나오죠, 그죠 이야기가. 그래, 지역 민주당과 지역 아니면 같이 국민의힘 사이에 있어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지역 아니면 중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색깔을 분명하게 하고 또 자민련은 지역 기반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오래 간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인물이 빠져 있잖아. 그 인물도 필요하죠. 지금 그러면 제3정당을 견인해낼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다고 보세요? 충분하죠. 유승민, 이준석 뭐 충분히 있죠. 지금 신인규 신인규. 아니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위성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무당파층이 늘어났다고도 했고 사실 양당이 끊임없는 대립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캐스팅 보터가 필요하다라는 그걸 지금 정의당이 해주면 좋은데 또 정의당이 잘 못하고 있는 건 현실이기 지금 때문에 정의당은 정의가 없어. 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현실적인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딱 하나 가능성을 전 열어둔다면 뭔가 국민들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치 87년 체제에서도 국민들의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어떤 정치적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는 건데 국민들께서 어떠한 에너지를 모아서 정치권에 그런 압박을 보낸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국민들이 하시면은 이거는 저는 가능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어떤 정치인들끼리 이합집산 내지는 뭐 권력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좀 공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저는 인물 중심 아까 뭐 장 소장님도 인물 얘기하셨는데 전 인물보다도 뭔가 어떤 비전과 가치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힘들어. 지지를 받을 때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럴 때 저는 유일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나는 뭐 그 야당을 바로 세워야 된다, 여당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 정치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국민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특정 정당이 잘 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선거 앞두고 이런 원론적인 얘기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못 봤어. 아니 근데 전 현실적으로 아까 접근해야지. 아니 근데 아까 인물 중심 얘기하셨지만 저는 인물 중심으로 당을 누가 만든다고 해보면 예를 들면 문국현 신당, 뭐 이해창 신당 많았잖아요. 전 100% 실패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물이 들어가는 순간 그 인물이 그 당을 사당화하거든요. 인물이 없으면 시작도 못 해. 그러니까 시작을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전 인물이 시작을 해도 그 당은 성공을 못한다에 제 진짜 손가락을 제가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회창하고 문국현하고는 비교하면 아니 그러니까 레벨이 예를 다르지. 들면 어떤 인물 문국현 중심으로 따위를 진짜. 모였을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꼭 좋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올해 내내 얘기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아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나가서 만들어야지. 만들면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정말 큰 기회예요. 제가 봤을 때 기회인 게 유승민 전 의원이 판단을 잘못하신 게 바른미래당의 실험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네. 실험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가지고 총선을 치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고요. 안철수는 2016년에 국민의당을 가지고 나름 성공을 했단 말이야. 그 모델 케이스를 잘 분석하면 저는 그때보다 지금 제3당이 출연하는 토양이 나쁘지 않다고 그때 봐요. 몇 석했어 그때? 30? 58석인가 그랬어. 58석? 네. 30배석 아니야. 30 몇 석 아니야? 그래서 바른미래당 지역에서. 합쳐서 58석 아니야? 비례대표라는. 그러니까 대충 한 그래도 꽤 나름의 많이 성공을 했어, 했어. 많이 했어,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그 제3정당 한번 잘 연구해 한번 보세요. 해. 뭐 제가 뭐 연구할 능력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말 내내 또 지난주에 아이고 아니 대통령께서 그 대국적인 결단을 통해서 한일 간의 우호 협력을 지금 증진시키고 왔는데 아이고 소리가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예. 왜 아이고라고 했는지 빨리 설명해봐요. 신 변호사님의 속내가 드러난 아니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거는 왜 아이고라고 했냐면 바로 주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주말에 이거 한일 강제동원에 대해서 뜨겁게 붙었잖아요. 그 저도 라디오를 나가는데 1시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참 제가 봐도 좀 잘못된 부분들이 꽤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국민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관계도 개선해야 되고요. 좀 문재인 정부가 관계 개선 실패했다는 것도 저는 그건 다 지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관계 개선을 왜 꼭 이런 방식으로만 해야 되느냐. 왜 정말 어때요? 아니 대통령실에 대변인 얘기도 하잖아요. 오는데 막 공항이라든지 호텔에서 다 나와가지고 박수 쳐줬다고. 일본인들의 마음을 열었다. 대통령의 결단에 때문에. 아니 선배님 그럼 그러면- 손가락질합니까? 그럼 박수 쳐줘야지 그런 아니 일본 사람들이 박수치고 마음 영은 좋은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러면 안 야당의 되는 거지. 그거는 야당의 예. 자극적이고 아, 뭐 감정적인 선동입니까, 그게? 공격 때문에. 외국 대통령 오면 박수 쳐주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런 일 있을 때 아이젠하워가 왔는데 우리나라에 왔는데 아이젠하워가 우리나라에서 엄청 인기가 없었대요. 왜요?
그때 이제 그 북한하고 정전 협정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랬나 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오는데 전부 나와서 주먹 감자를 먹인 거야. 뭐 있잖아요. 주먹을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랬더니 그 누가 옆에 아이젠하워 저게 뭐야? 한국에서는 그 환영할 때 저걸 한다 그랬대. 그래서 아이젠하워도 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이고. 근데 저도 이제 끼어들면 잠깐만 안진걸 네. 소장님한테 물어보신 거 딱 네. 일단은 먼저 우리 규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한 줄 평 좀 해주세요. 한 줄 평.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아이, 수치스러운 뭘 또 최악이야. 아유, 숭일 매국. 아니 문재인 행위가 정권 왔다. 때 중국이랑 회담하면서 그때도 수치스러웠잖아요. 막 아니, 기자들 두드려 맞고. 중국에 대해서도 만약 우리가 저자세면 저는 그것도 비판해야 된다 봐요. 찾아내긴 저는 찾아내긴 미국, 그런 구석탱이를 찾아냈어. 저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할 거 없이 대한민국이 대등외교를 하고 균형외교를 해야죠. 실외교를 해야지 어떤 특정 나라에 치우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봐요. 네. 뭐 국면에서 그럴 필요성이 협력 필요성은 가중되겠죠. 가장 수치스럽다고 네. 생각한 대목이 뭐예요? 이 지금 대통령 시절은 100% 거짓말하고 있던데 거짓말? 분명히 기시다가 음. 독도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 그다음에 한일 위안부 합의 왜 니들 그 엉망인 합의를 왜 이행 안 하냐라고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초계기 문제까지 이야기했다는 또 얘기 안 거거든요. 했대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스윈스회담 안 하고는 확대담에서 안 어떻게 했다고. 교토통신이나 NHK 방송을 하고 일본 관방장관 친일파예요? 일본 방송은 믿고 믿지는 않죠. 대통령실의 해명은 안 이 믿어요? 국면에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제명을. 그냥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한 정권이라서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맞는 말 네. 같아요. 그리고 일본 관방장관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일본 대통령실에 관방장관 얘기는 믿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대한민국 입장을 보면 또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안 했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김태효라는 자가 방송에 나왔고 뭐라 그러냐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아니면 정상간에 있었던 이야기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본 언론만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종합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건 대다수 시각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 어떤 반박이 있느냐 문제인데 가만히 들었거나 아니면 귀측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건 이러니까 사상 독도가 최악의 일본 땅인데 귀측의 입장을 그러니까 이해한다고? 지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이 그런 거 알고 있다 하고 와버렸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건 의제가 아니니까 박차고 나오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했어야죠. 제가 들은 그러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가정-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박 다른데 교수님. 저기 뭐야 그 기시다가 다케시마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마로 이해했다. 오므라이스에 다시마 올려줄까요? 그러니까 예. 다시마는 안 줘도 됩니다. 아이, 라는 얘기. 그거죠. 농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케시마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마라고 다시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음 파일 아, 감정하자는 이거 참. 거잖아요. 녹음 파일이 있을 거거든요. 양자 회담 간에. 또 다케시마 다시마로 또 날리는 겁니까? 100번 들어봐 주세요. 예.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회담이었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참 저도 민망합니다. 좋아요. 박 교수님. 예. 박 교수님은 딱 한 줄 평 해주세요. 왜 갔어? 왜 갔어? 구상권 청구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러 간 거 아닌가? 그러게 사실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이야기하는데 좀 불편하면 어때요? 일본 놀러 가는데 일본하고 뭐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 이게 내가 요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늙은 국회의원들은 이해를 하나도 못 하더라고. 하나도 못 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 세대들은 일본 없으면 우리 굶어 죽는 줄 아는 거야. 이게 친일과 그다음에 반일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관계 속에서 이제 국제 산업분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본이 이제 뭐 소부장, 이 중상위 기계품 정물 산업이 잘 나가니까 우린 그거 없으면 못 산다 생각하는데 이미 산업 구조 자체가 역전됐어요. 우리가 오히려 더 선진 산업을 하고 있는 거야. 배터리 하고 있죠, 바이오 하고 있죠, 칩 하고 있죠. 소부장 뭔지 잘 모르시죠? 소재 부품. 소재 부품.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 장치 구체적으로. 나는 그거 담당을 해봤잖아. 네. 소재라는 게 뭔가 하면 불화수소 뭐 이런 건데 불화수소 예를 들면 불화수소는 또 뭔가 하면 요소수하고 똑같은 거야. 경유차에들은 요소수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리는 요소수를 못 만드느냐? 돈이 안 돼서 안 만드는 거야. 그런 거야. 그다음 부품의 대표적인 게 뭐야? 베어링. 동그란 거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베어링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정밀 기계로 들어가거든. 그럼 그거 우리 못 만드느냐? 안 만드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다음에 장비 뭔가 하면은 혹시 고등학교 때 기술 배웠어요? 네. 배웠죠. 선반, 밀링, 연삭 나오죠, 그죠? 나오죠. 그게 장비 산업이에요. 오실로스코프 뭐 이런 것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장비 산업인데 예전에 우리 일본 가면 뭐 사와? 손톱깎이 사오잖아. 손톱깎이 사오는 게 뭐냐면 코끼리 밥솥. 그 밥솥도 사지만 밥솥은 이제 우리가 더 잘 만들고 손톱깎이 사오는 게 정밀 기계 부품을 잘하는 거야 일본이. 독일 가면 뭐 사와요? henkel.
칼 세우잖아. 네. 칼 날을 잘 세우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오랜 이 연마, 연삭 이런 기계들. 그 사무라이 검을 잘 만들잖아 일본이. 옛날부터 그런 이 도제 기질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소부장이야 대표적으로. 그게 대단한 게 아니야. 의미가 아니, 없고. 그렇더라도 이렇게 계속 그리고- 불편하게 지내면 음. 북한에 현존하는 핵 위협이라든지 좀 안해. 중국에- 야, 좀 머리 좀 써내 진짜.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이 높은 데 계신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에 얘기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일본에 급박해 가서 이러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이 어떻고 산업 경제가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 아니죠. 이 아니고. 그 민주당 의원들도 잘 아셔야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아셔야 돼. 그렇고 내가 하나 짐작하는 오케이. 건데 짐작. 미국 쪽에 내가 좀 미국. 라인을 대서 몇 군데 이야기를 네. 들어봤어요. 곧 북한이 7차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 계속 한다고 하지 7차 않았어요?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 게임 체인지가 이루어진다 한반도에서. 북한은 잠재적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 상황이 오는 거고 그다음에 북중러가 다시 밀착 관계로 돌아간다.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도 숫자적 우위로서 한미일 동맹까지는 안 가더라도 동맹 그 제가 영어 좀 쓰겠습니다. Alliance, Alliance. 동맹 밑에 coalition 연합, 그 밑에 consultation은 협의체예요. 협의체까지는 국회 비준을 안 받아도 돼. 그래서 한미일 확장 억제체 협의체를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선제적으로 일본과 욕 먹더라도 간다.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서 또 좀 나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음모론이에요.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 되자마자 뜬금없이 종북 척결 특위를 1호로 만들겠다는 거야. 이게 뭔가 하니까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좀 더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확장 어체체 만들고 하면서 즉각 대응 체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긴장 고조를 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래서 있다. 내년 총선을 또 이길 이런 그게 공안 가능하고 분위기.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그 과정에서 반도체 쪽 빨아먹는다. 뭐 이런 하나의 흐름이 잡혀가는 무기도 것 같아요. 엄청 팔아먹겠죠. 근데 아니 무기는 평론가님이시니까 이렇게 북중러하고 한미일 이것도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하이 파트너로 들어가가지고 미국과 일본의 우리의 국익과 민족의 자존심 저놈을 다 팔아먹는 방식으로 대결을 할 필요가 심화시키는 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잘못되는 길 가는 게 그게 아닌가. 기존에도 이게 아니 잠깐만요. 안진걸 소장님의 발언에서 종북주의자라는 내가 인상을 받았어. 그거는 내가 제어해줄게. 저는 반북이라니까. 나도 반북인데. 반북이라는 단어를 썼어. 민족의 존엄. 우리 민족의 존엄. 반북인데 내가 민족의 자존. 제어를 해드릴게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진보 세력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북한 역시 똑같이 한반도에 긴장 고조를 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하긴. 비판하고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요. 비판하고 들어가주는데 그거 북한은 왜 저렇게 가느냐? 통미봉남이 실패했단 말이야. 하노이 노딜로. 이제 미국에서 얻을 게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붙어 먹고 살아야 돼? 중국, 중국 러시아에 붙어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중국 러시아를 한반도에 관심을 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을 고조시켜야 되는 거야. 지금 북한은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북한은 그 전략을 쓰는 거고 미국은 똑같이 그 전략을 쓰는 거야. 미국은 왜 그렇게 쓰느냐 하면은 한국에서 반도체를 빼와야 되잖아 좀. TSMC가 일본하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요. 대만 업체인데. 그 중국에 의해서 대만이 긴장 고조가 되니까 TSMC 자본의 논리상 안전한 곳을 좀 도망가야 되잖아. 그 일본하고 중국으로 도망가는 거야. 한반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면 한국의 자본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분산 투자를 하잖아. 어디로 가? 미국, 일본 가지.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은 못 간단 말이야. 미국으로 도망간단 말이야, 일부. 그렇게 하면은 미국에는 실리콘밸리라는 이 상위 기술을 갖고 있는 데다가 제조 기술을 갖고 오면은 이 제조업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겨요. 그럼 바이든은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그냥 그랜드 디자인. 그랜드도 이게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미국의 전문가 몇 명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럴듯한데요. 그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때 보수 시대를 결집시켜야 되겠다라는 욕구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하고 한반도의 이익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평론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미국에 대해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미국과 딜할 수 있는 이 국제 정세를 네. 보는 안목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김성환 안보실장하고 김태효 제1차장 안보는 그 사람들은 수준이 너무 떨어져. 우리 근데 일본에 이렇게 호구가 잡혀서 미국도 이제 또 호구 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고 잡히려고 이번에 하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 때. 2002년도 그러니까 아예 작정을 하고 있다는데요. 200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이부영 의원이 그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야. 한나라당 소속인데 이분이 그때 비서관하고 있었어. 미국의 시민사회 찾아다니고 뭐 하면서 그 제한 폭격 이야기 있었잖아요. 북한에 대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다녔다고. 그 당시 야당인데
실제로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좋습니다.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려우니까 우리 박영 씨 질문이 뭐였죠? 아니 박영 씨 에디터님 한 줄 평. 한줄평 맞아요. 한줄평에서 지금 와, 수십 줄 완전 평인데. 그랜다기여가지고 저 지금 교양 수업 듣는 줄 알고. 예. 아 근데 지금 엄청난 전망이라서 박지영 평론가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대로 되면 그 그럴듯하다라고 지금 고개를 그렇게 끄덕이고 하는 게 우리 있습니다. 폭망해. 아니야. 제 말은 그런 그랜드한 플랜을 보고 가는 거라면 진짜 이 정권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구나라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아니 그러니까 한 줄평 하라고 그러니까 한 줄평은 제 한 줄평은 그냥 현금 주고 어음 받아 왔다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 방송 봤지. 네 맞아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어음을 받았어요. 여기서는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주고 어음 받은 거 맞는데 그쪽에서 현금을 더 달라고 하더라. 실제로 가보니까 이걸로는 부족하다. 더 내와라라고 얘기했는데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 그렇기 에디터님 때문에 보시기에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예요? 아쉬운 부분은 제일. 일단 제일 국민들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일- 아쉽다고 생각하고 제일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아쉬운 거는 성과가 없는데 포장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제일 아쉽고요. 그거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성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없는 부분을 자꾸 포장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너무 아쉽고요. 국민들의 정서는 너무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첫째고 네. 둘째는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일단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내부적인 분위기를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낙관하고 있더라. 그 낙관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낙관을 하고 있냐. 첫째로는 이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69시간 근로제 개편을 후퇴했다는 부분이 20대로 30대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부분이 떨어진 거지 한일 정상회담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고 내부에서 낙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 인식도 아쉬운 거고요. 낙관하는 게 하나가 더 있는 게 어떤 거요? 생각보다 덜 떨어졌네. 아까 이제 제 말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총함 쏴주면 다 올라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그리고 왜냐면 이 정부 들어서 바다 건너서 외교를 하러 나갔다 오잖아요. 그럼 통상적으로는 일반론에 접근했을 때는 어느 정부든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회담을 하고 오잖아요. 지지율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지율이 항상 떨어지잖아요. 네. 이걸 왜 낙관하고 있는 거예요? 덜 떨어졌어. 그러니까 저는 그 인식 자체가 너무너무 아쉽고 다만 이제 좁혀서 보자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쉬운 부분이 뭐였느냐. 네. 성과가 없는데 성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자. 국민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 아쉬워요. 이거 어떤 국민들이 보더라도 여론조사를 해보잖아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다 성과가 없거나 아쉽다는 여론이 60, 70을 넘어서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자꾸 이제 정부 여당이 나서서 자꾸 홍보하려고 하냐고요. 있는 그대로만 봐도 될 우리 텐데. 박 에디터님은 저 기자 출신, 뭐 앵커 출신이잖아요. 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행태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때요? 그냥 전반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보도하는 것 같은 건지 아니면은 좀 정권 차원에서 좀 이거 좀 잘 좀 써줘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서는 그렇게 큰 부작용들을 부각 안 시키는 건지. 저는 뭐 자율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자율성은 있는데요. 있지만 다만 드러난 사실관계만 기계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다고 봐요. 그게 다고요.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진실은 무엇이냐, 이 진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뒤에 얘기를 할 텐데 결국에는 뭐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분, 독도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감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데 드러난 것 좀 진실을 좀 파고드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자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가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그럼 같아요. 일본 언론에서 NHK라든지 산케이라든지 뭐 요미우리라든지 이런 데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얘기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에 가까울까요? 저는 좀 더 진실에 가깝다고 봐요. 진실에 가깝다. 왜냐하면 좀 구분해서 보고 싶어요. 이거 요미우리랑 산케이가 처음 보도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NHK랑 교도통신이 보도한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언론으로 따지면 KBS랑 연합뉴스가 보도한 겁니다. 근데 크로스체크 연합뉴스 별로 신뢰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러면 저는 연합뉴스 출신이니까 뭐 얘기해주세요. 근데 어찌됐든 예, 크로스 체크를 할 줄 아는 일본 내 언론이 보도한 거예요. 이거는 산케이나 요미우리가 보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의 진실에 가까운 보도를, 사실에 가까운 보도를 그쪽에서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는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산케이나 요미우리가 했다고 그러면 이게 좀 야로가 있는데, 이게 야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내 말이 있을 텐데 라고 저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초기에 보도한 거가 NHK랑 교도통신이어서 이건 뭐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말에 이거 한술 더 떠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김태호 차장이랑 그 저기 누구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말에 겁나 열심히 나왔지. 출연해가지고 보도했잖아요. 근데 그 답변이 너무 뜨뜻미지근해요. 맞아. 직설적으로 바로 얘기했었어야 돼. 그런 적 없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제 기억엔 없다. 두 번째 좀 멀리 봐달라. 넓게 봐달라. 공식 회담 때는 없었다. 공식 의제는 없었다라고 해버렸어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러면 기자들은 대부분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바로 직격하지 않고 돌려 얘기했다라는 인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또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저희가 해석하기 나름인 건가요? 되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지를 주면 안 되는데 그냥 포장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하게 항의해야지. 그렇지. 그 언론사에. 그렇죠. 압수수색 해야지. 압수수색 일본에 가서 압수수색. 아니 농담입니다. 다른 농담입니다. 국회가 오늘 잠깐만. 준비된 주제가 좀 더 있습니까? 제가 그냥 짧게 그냥 심플하게 그냥 바로 정리해 버리려고. 신 변호사님 좀 정리해 주세요. 이게 그냥 저는 우리가 뭐 왁자지껄인데 뭐 준비된 아니야 게 이거 없어요. 그냥 막 하면 바로 돼. 그냥 정리를 정리. 제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국민의힘 제가 소속이기 예, 예. 때문에 아, 그래요? 나름대로 응원하는 입장에서 좀 중립적으로 제가 평가를 해보면 아니, 저는 그 언론에서 보통 뭐 산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전형적인 산무 회담으로 좀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 뭐가 없었냐? 국격이 없었어요. 국격이. 왜?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 아니, 그건 자존심 되게 가지고 대접 많이 받고 오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그 피해자들의 자존심, 피해자들이 동의하지도 않는 해법을 먼저 선 제시를 해서 일본에다가 사실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국격을 우리가 낮춰가면서까지 좀 매달리는 이제 그런 회담을 했는데도 그럼 기대를 했죠. 아, 그럼 실리가 뭐가 나오겠구나. 스키야키 오므라이스. 근데 밥 두 번 먹으면 엄청난 근데 대접이라고 그거 엄청난 대접이네. 아니 근데 국격이 일단은 잃어버렸다는 게 첫 번째 없고 두 번째는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그러니까 아까 어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지금 미중 사이에 껴있고 또 일본과 북한 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너무 복잡하고 이거 어느 정부도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지 못한다고 봅니다. 최대한의 우리가 내부적인 동의를 거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다. 전략이 전혀 없다는 그래, 거고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실리가 없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실리가 왜 없냐? 안보 이익 얘기했어요. 안보 이익. 뭐 지소미아 얘기하고 일본하고 뭐 여러 가지 협력을 얘기했는데 그 우리만 이익 보나요? 일본도 같이 이익을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안보 이익은 일본이 더 이익을 봤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외로 하고 셔틀 외교. 셔틀 외교는 뭐 우리만 갑니까? 일본도 와요. 그럼 이것도 공동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수출 규제 해제. 우리도 WTO를 제소한 거를 취하해줬어요. 그럼 이거 똔똔이거든요. 아니 똔똔이라는 용어 된잖아. 하여튼 서로 쌤쌤이거든요. 쌤. 파들이네. 그래서 저는 아니야. 그래서 저는 쌤쌤은 영어입니다. 쌤쌤은 영어. 아니 그래서 저는 산무, 번장. 국격과 전략과 실리가 없는 이런 회담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진짜 뭐 야당에서 과도한 비판하듯이 무슨 뭐 친일 DNA가 있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했냐? 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밑에 압박이 있을 걸로 좀 강하게 추정이 되고 이제 또 국빈 방문 미국 국빈 방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의 선물 보따리를 지금 과대하게 예상하면서 전 일본에다가 많은 청구서를 우리가 지금 물어주고 왔다. 그럼 관건은 미국 가서 그럼 우리가 얻어올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전 그것도 굉장히 좀 희망 회로를 돌렸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미국 가서도 좀 뜯기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국적인 결단 통해 가지고 전략적인 실패로 봅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에 잠깐만 첨언하자면 이거 진짜 쉽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자꾸 반일 감정을 드러내서 뭐 이제 여론을 뒤흔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격화를 시키는데요. 이제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 저는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이 제일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보통 우리가 비상식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일반의 관점과 보통의 관점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비상식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친일과 반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외교를 나갔을 때 어떤 정상회담이라는 걸 했을 때 무능과 유능, 상식과 비상식. 무능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니 저는 이제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이 관점에서만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뭔가 자꾸 반일이라는 단어를 누가 먼저 썼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편가르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했던 그런 비판대로 합리적인 비판대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지. 아니 민주당에서는 말이야 자꾸 반일 감정 드러내면서 나라를 부총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게 아니에요. 회담을 잘했냐 성과를 두고 평가하면 될 일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성과가 나올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저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기 기시다랑 같이 이렇게 소맥도 드셨잖아요.
그때 우리 술 게임을 가져갔으면은 그렇죠. 좀 더 회담을 잘하지 않았을까. 야, 기가 막히다. 야, 기가 막히다. 야, 이거 나 생각도 못했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술 마실 때 대통령실에 보내줘야 돼 이거. 네. 그렇습니다. 100개 보내세요, 100개.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이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 있었다면 러브샷까지 했다는데 이건 먹었어야죠. 그렇죠. 좀 더 이성적인 관점에서 술 깨고 왔겠네. 술 깨고 항했겠네. 아니 선배님 이제 거의 준방송인이 아니라 이제 방송인 넘어서셨죠 뭐 이제.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네이버 평점 4.9점에 검증된 상품.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된다고 하는데요. 공복에 술겜 한 포를 복용하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히 사라지기 때문에 술 먹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날에 이걸 드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단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술을 먹는 중에 이 술겜을 드시면 술을 더 많이 먹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유의해 주시고요.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암네이처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031-323-2559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 소장님 네. 효과 보셨다고? 저는 이거 제가 주말에 또 아니 주말에 투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술을 토요일날 왁자찌거리 나갔어요. 미리 녹화한 게. 근데 지금 최근 왁자찌거리 중에 네. 제일 많이 보고 계시는데 그건 이제 녹화해서 나간 거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저희가 집회 끝나고 네. 뭐 임세은 대변인님, 뭐 변인혜 대표님 등등 모여서 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술 먹고 이걸 먹었거든요. 일요일 아침에 개운하더라고요. 개운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오후에 풋살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풋살하러 다친 건데 그걸 다치. 술게임은 확실히 효과가 효과가 있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더라고요. 네. 뭐 상대 한 그보다 더 나은 것 같다 의견이 많았어요. 상대한 네, 상대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왁자지껄 보시는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장성철은 미워도 이분들 출연료를 챙겨드려야 되니까 술게임 하나씩 꼭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이 박 남았네. 교수님 안 돼. 그래요? 박 교수님. 예, 예. 그럼 야당의 지금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되게 자극적인 단어로 저는 감정 야당 늘 말씀드리는 건데 네. 조롱과 비판, 비난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네. 법률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죠. 집권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탄핵해야 될 때입니다. 에? 법률 제도적으로. 자 이거 잠깐 저, 저는 제가- 1% 0.1% 본인 동의 안 하셨는데 자, 일단 보세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 전범기업이 직접 배상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못하게 했다 막았단 말이야. 그다음에 국민 개인이 갖고 있는 구상권을 국가가 또 개입했단 말이야. 예. 이거 국민 주권 침해입니다. 이거 탄핵감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독도 이야기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헌법 이게 66조에 대통령은 영토 보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은 불소수 특권이 없습니다. 외국 가가지고 땅 팔아먹는다 이런 식의 이게 외환에 해당되거든요. 만약에 NHK 보도가 사실이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탄핵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이런 경우에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보 공개 청구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야, 이미 그 했어요? 민변의 유명한 변호사인 아, 송교 변호사님께서 도대체 한일 정상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체의 대화록을 제출해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박진 평론에 덧붙이면 원래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국민과 국토와 주권을 방어하고 수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국민, 국토, 주권이 지금 모두 훼손됐기 때문에 심각한 탄핵 사유라는 이야기가 그동안에는 퇴진이나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던 지식인들 사이에서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절대로 집회도 많이 동의하지 나왔고. 아니 그러니까 장성철 이제 소장님한테 동의를 보려는 게 아니라 흐름을 저도 일단 소개를 드린 건데 저는 이것만 덧붙여 볼게요. 김태호 1차장의 YTN 인터뷰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읽어봐야 된다. 깜짝 놀랐어요. 아마 네. 저희 신인구 어느 변호사님이나 부분이지? 장수 소장님도 봤어요. 읽어보면 좀 저도 놀래면 봤어요. 일단 근데 어떤 본인이 먼저 자랑스럽게 우리가 해갔더니 일본이 깜짝 놀라더라를 성과처럼 막 이야기합니다. 자랑처럼. 이걸 이렇게까지 선물을 갖고 왔단 말이야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국민들이 뭘 잘 모른다는 식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잡한 한일관계나 국제정세. 국민들이 완벽하진 않아도 대충 흐름을 이해하고 있죠. 그다음에 계속 집회를 하는 분들이나 국민들은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 일본 측의 입장을 본인이 대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계속 일본이 어려워한다. 일본이 안 된다냐. 그럼 한국 대통령 집무실 지원하지 말고 일본으로 가서 취직을 하든지. 그다음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주고받기는 안 한다. 아니 전 세계 어느 외교에서 주고받기는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도 가야 할 길이 창창한데
그리고 아까 신 변호사 말한 것처럼 정말 국제 정세, 정치 정세, 경제 정세 모두가 복잡한데 우리가 살 길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적으로도 내수 침체, 저출생 같은 걸로 시달리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수출이라든지 회의와 연계된 경제에서라도 활력을 얻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또 젊은이들이 좀 더 일자 늘리고 아이도 많이 낳는 분이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가장 경악했던 말이 이겁니다. 한국이 새로 태어났다고 이제 일본하고 국제사회가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새로 태어났단 말, 이게 그 사람 우딩입니다, 진짜로. 새로 태어났단 말 언제 쓰죠? 굉장히 잘못을 많이 저지르거나 또 뭔가 큰 개가천선이 있을 때,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단 말. 아니, 도대체 한국, 일본 관련해서 뭘 그동안 그렇게 잘못했고 어리석었길래 한국이 새로 태어났대요. 지금 야당이 그러니까 어떤 공격 포인트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야당과 상관없이 국민 일반이 이 인터뷰를 보면 경악할 만한 내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야당한테 이 정도면 탄핵할 이유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야당이 좀 더 제대로 저는 과격하게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민심에 기반해서 좀 더 민심 속으로 들어와서 국회 안에서는 오라수목금은 국회 안에서 열심히 민생 경제 챙기고 따질 거 따지고 주말에 한나절 정도는 국민들하고 전면적으로 결합해서 투쟁할 거 투쟁하고 싸울 거 싸우라는데 다 뜨뜻미지근해요. 아직도 본인들이 여당인 줄 알고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신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민주당이 야당이니까 당연히 정부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뭐 탄핵 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뭐 선동적인 문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매국 무슨 뭐 나라를 팔아먹 이런 거보다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어떠한 부분들이 어떻게 잘못인지를 전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소상하게 전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저도 봤을 때 이번에 실리가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실리는 없고 명분은 다 포기했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정부에서 아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뭘 선물 보따리를 기대하면서 선제적으로 포기했다고 저는 보는 것인데 아마 5월이 지나고 나면요. 또 빈손에서 또 미국에 또 뜯기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는 이 여론의 그 반대라 그럴까요? 여론의 이 불같은 반발심은 전 이거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외교 관계라는 것만큼은 내국의 힘, 그러니까 우리 내부 정치를 통해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지지도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가서 국가적 결단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보면은 내부에서 저도 이런 실리에 대해서 따지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너 반일 선동이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엉뚱한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뭐 반일 선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자꾸 이렇게 매도할 것이 아니라 따져봐야 된다. 이 청구서와 비용을 냉정하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 이런 견제도 안 받을 거고 본인이 다 결단해서 한다? 마치 이거 소영웅주의 같아요. 그냥 나 혼자 막 다 짊어지고 갈게. 한일 관계가요. 굉장히 복잡하고 역사적으로 맥락이 어렵지 않습니까? 왜 기존 대통령들은 왜 다 그 결단 못했을까요? 근데 이거를 나는 할 수 있어. 그냥 해버릴게. 따라와. 구질구질하게 뭘 주고받고 협상을 해. 아니 그냥. 그거는 굉장히 결단. 소영웅주의 같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굉장히 그 국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복잡하게 세밀하게 저는 풀어야 된다. 신 변호사님 입장이 민주당 입장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은데? 그게 민주당 입장. 아니 또 똑같지는 않아요. 저는 막 선동적 용어를 쓰진 않잖아요. 막 반일, 외국, 아까 숙민 아니, 이런 네. 용어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저 그런 용어는 안 씁니다. 저 나는 이제 나 저기 안진걸 소장하고 나하고 합리적인 국민의 입장이에요. 아니 저는 신민규 변호사님. 합리적인 예, 그런 시민의 것 같아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공감합니다. 안진걸 매우 소장하고 공감합니다. 나하고 난 완전 다른 결이 좀 다른 다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달라. 안 소장은 진짜 그 안진걸 소장은 아유.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그 선동적 용어를 많이 써서 거리에 또 계시니까. 뭐 반일, 매국, 뭐 순- 제2의 이완용이다. 그런 거 뭐 하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저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법률 용어를 썼습니다. 국회에는 권한을 사용하는 용어로서 탄핵이라는 저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 변호사님 말씀에 하나 보태고 싶은 것은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과 이 정부가 바뀌거나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그만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뭘 그만해요? 1년이 안 되고 하면 할수록 더 못하는데 왜 해야 돼요? 그래도 그러니까. 1년도 안 됐는데 합창해 그러니까 견적서가 나왔다는 그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 5년 한 거를 이 사람들은 1년 안에 다 했어요, 실수를. 처음 생각해보면은. 해보니까 정치를. 그럼 안 해야지. 그래도 국민의 국민이 선택에 불렀잖아요. 의해서 국민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국민이 쫓아내는 것도 법률적인 행위고 대의민주주의의 절차라고 탄핵이라는 거죠. 부정 여론이 60%가 넘었으면 이건 뭐 탄핵에 준하는 상황 아닌가요? 꼭 저는 뭐 탄핵이 지금 바로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 난 않으냐면 완전히 다르잖아. 난 탄핵. 왜냐면 탄핵이라는 것도 결국 민심이 최종적 선택하시거든요. 박근혜 때 금방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4년 내내 심각한 내부 논쟁, 우리 국민 논쟁이 있었고 그래도 그런 뭐 비극적인 아니, 그러니까 환경에 그게 반복되는 것을 저도 달가워하잖아요. 지금 제 표정 어둡잖아요. 사실 탄핵이나 퇴진 이야기할 때 제 표정은 밝지 않아요. 저는 난 왜냐면 그런 일들이란 건 어쨌든
또 한번 비상한 결단을 국민이 내리시는데 국민들께서 얼마나 고민하고 고뇌하고 또 괴롭겠어요. 누군가 막 내쫓고 박 이런 대통령 일들이. 측근이었었나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쪽에? 아니요. 그렇지 아니죠, 않나요? 아니셨죠. 당했죠 오히려 우리 소장님은. 저는 김무성 그러니까 예를 팬이라고 들면 그래서 우리가 작은 동아리 하나에서 동아리장을 탄핵하는 일도 있잖아요. 보면 옛날 소모임에서. 아직까지는 저희 탄핵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경질이라고 그러자 그냥 경질. 소모임에서 누구를 경질할 때도 얼마나 많은 고뇌와 그 논쟁이 있어요. 또 경질 반대하는 분과 경질 찾아서 사람 사이 막 싸고 하는 거 그 과정 누가 즐기겠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 지금, 아니 맞아요. 그래서 근데 부정률 60%면 최소한 신인규 변호사님 지적한 정도의 내용은 인정을 하면서 더 잘해보겠다 해야 되는데 그 정도도 괜찮아라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면서 앞으로 더 뭐 지지율 1%도 밀고 나간다 이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민주당의 공식적인 거는 탄핵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당직자가 한 명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같은데 아직 정말요? 그거를 아니. 몰라. 그 근데 지도부에서 한 저는 명이. 요 탄핵이란 단어 들을 때마다 제가 조금 느끼는 감정을 말씀드리자면은 참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용어고 맨 마지막 최후 비상수단입니다. 이게 참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인데 저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전 침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마음이야 당연히 심정적으로 탄핵이란 말 할 수 있고 또 법률적으로는 그 말씀이 반헌법적인 건 아닙니다. 헌법에 규정은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내년에 총선도 있고요. 그 대한민국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도 권력자 하나가 모든 걸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은 일단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위는 일단 인정을 하고 우리가 총선 때 그러면 그 심판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최후의 수단을 먼저 끌어다 쓰는 거는 저 조금 과도하다. 예, 그 저는 마음은 뭐 이해하지만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아니, 본인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예, 하시니까 예. 그 마음과 울분은 제가 오케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참 이게 저는- 금기어일 텐데. 저는 신인규 변호사를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만은 이 탄핵이라는 단어는 많은 국민들이 얼마든지 애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들어드리자면은 뭐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나 이제 노무현 정부 이런 그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을 거리에서 외쳤던 분들도 지도부의 일원인데도 불구하고 많았었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실제 탄핵도 시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탄핵 용어는 얼마든지 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저는 이거를 꼭 입장을 바꿔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계신 우리 지도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방일 성과를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였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40 언더로 가서 30대 초반 중후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긴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장성철 탄핵한다고 했을 거야 아마 그때.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집권 1년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청구서를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혹한 성적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 1년 집권 1년 동안 이런 성적을 유지했다면 어느 국민이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이렇게 반정부 인사가 됐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1년을 바라봤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안 지났잖아. 2달 남았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정부가 하나만 반성을 더요. 하긴 해야 돼 솔직히. 하나만 더요. 정부가 반성을 하긴 하나만 해야 돼. 회담의 성과를 그러니까 회담의 성과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회담에 갔다 왔는데 이 정도의 성과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저는 주고받는 게 외교라고 생각하고 주고받는 게 회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음만 받아들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성과를 받아왔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다고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성과를 저 이제 언론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정부 여당도 이런 식으로 낙관하고 안도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언론 역시도 그냥 기계적으로 이걸 받아쓴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성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걸 국민 다수의 여론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렇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이 정도로 안도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지 지금 이 정도로 안도하면 나라가 진짜 걱정이에요. 저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저요? 네. 아니 이 윤석열 정부가 망해서 꼭 민주당이 집권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정부는 이런 대통령 나오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우리 장 소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장 소장님이 윤석열 대통령 지킴이잖아요. 또 지킴이랑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학교 갔을 때 그 도망 못 가도록 문지킴이에요. 알고 보면 속마음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는 내가 그 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별별 생각들을 다 하거든.
근데 저는 내가 솔직하게 내가 민주당에 소속돼서 민주당이 다음 집권 못 하더라도 윤석열은 그만해야 돼요, 진짜. 아 저는 근데 진짜 일반과 보통의 관점에서 얘기할게요. 저는 대통령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요것만 하면 지금 지지율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했던 이런 논쟁 붙었던 주제를 한꺼번에 그냥 없앨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하나. 독도에 간다. 둘. 독도에 간다. 두 번째.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박진 장관이 만날 거 없어. 대통령이 직접 가서 만나서 설득한다. 셋.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만난다. 끝.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더 이상 논쟁할 것도 없어. 왜 안 만날까? 근데 왜 안 만나냐고. 왜 안 만나냐고.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그럼 왜 안 만나는 거야? 왜 안 만나는 거야? 만나기 싫으니까. 일본이 반발해서. 예. 박 교수님. 일본 제가 요구한 게 일본은 비상식적인 일본보다 거야? 더 많이 대변해. 이러면 끝날 문제잖아. 이게 뭐 어렵습니까? 주말에 뭔 일 있었어요? 아니 주말에 구상을 했어요. 나라 걱정을 많이 나라 걱정을 나라 많이 걱정을 했어요. 많이 하시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만 해주면 더 이상 나라가 평안해질 거야. 사모님하고 싸웠지. 예 맞아요. 싸워가지고 나라 걱정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어? 안 소장님. 예. 그러면 이번 주도 집회 예, 토요일 날 하시면서 4시에 32차 촛불 대행지 있습니다. 4시부터. 그때 한일 예. 정상회담 규탄이에요? 아니면 예, 그 규탄이 많이 들어가죠. 네. 이번 주에 특히 이제 언론이 추적 보도해서 아마 한일 간에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 평화를 역사적으로 사랑하는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화들이 있은 걸로 확인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진실은 못 숨기는 거잖아요. 그래도 성과를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아까 어음 이야기했는데 어음도 받아오질 않았다니까요. 없어. 어음이란 게 나중에 박지만한 물을 나중에 더 채운다는 거였잖아요. 안 한다잖아요. 저들은. 박 오히려 교수님 기대할 게 더 촉구를- 없어요? 더 많은 걸 청구한다잖아요. 아니 그래서 기대할 게 없어요? 선배님 은근히 불리하시면 주제 전환하시는 답을 안 들어. 아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어음 얘기 난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저기 장성철 소장님은 평론가니까 네. 장 소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신변이 빨리 3당을 해야 돼. 결론적으로는 결론은 3당을 해야 돼. 3당을. 윤석열 3당에서 정권 먹어버려. 윤석열 차라리.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기대할 게 없으니 신 변호사가 3당을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오늘 왁자지껄의 결론으로 삼고 오늘 월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니 선배님 어음도요. 아니 근데 어음도 진짜 내 플러스 알파 이때잖아. 네. 어음도 현금 주고 어음 받는 거 좋아. 근데 어음이 한 단기 1년짜리도 아니고 한 10년짜리 어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음도 국민들을 좀 설득하면 되잖아. 그럼 회사 이게 신용도가 떨어지는 회사야. 그러니까 네. 어떤 부도. 어음인지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공수표, 부도. 나는 선배님 방송 듣다가 현찰 주고 어음 받았다. 나 너무 동의했거든. 근데 그 귀를 어음이 막으셨어요. 그 어음이 어떤 어음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난 그게 진짜 궁금해. 방금 전에 문구에 절규가 제가 있었어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어음이? 설명이 약속해줘 이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없어요. 실물 어음인지. 네, 설명이 아니 앞으로 아니 김대중 오부치 선을 계승한 날 한마디 해달라는데 그걸 거부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도 행복한 현이 여러 가지 경비와 현실입니다. 경호상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두 번이나 외부에서 관저가 아닌 외부에서 교통통제까지 하면서 그게 대통령을 대접했잖아요. 오므라이스하고 충분히. 스키야끼를 먹고 폭탄주를 먹고 러브샷까지 했다는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참 엄혹한 현실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게 할 일입니까? 양국 간의 정상 간의 우위를 다져온 그런 중요한 아유,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만 친해진 거죠. 한일 교류도 활성화됩니다. 한일 교류는 민중들이 국민들이 알아서 해요. 진정한 술꾼들은 탄수화물 하고 술을 먹어요. 그래서 오므라이스. 아니 오늘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진짜 그분은 진짜 식민지 너무 컴플렉스.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아니 일본이 침략도 전쟁도 한 적 없고 그냥 조선은 스스로 망했다는데 아니 지동구가 그렇게 얘기하면 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성하고는 누가 살해였고 동학 농민들이 그 정말 반에서 밥 먹고 일찍 일어났다 수천 수만 명 학살된 누구한테 학살된 겁니까 도대체? 아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의병들은 얘기를 누구한테 좀 죽임을 당한 믿으라고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님 네. 의병들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명성하고는 동학 농민들은 왜 집을 해놓고 김무성 아니 근데 왜 장 소장한테 그래? 아니, 신인규한테 그래. 그러니까 신발한테.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한테 좀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제발. 그 사람 저 공문 보내지 뭐. 그렇지. 그분이 장성철 소장 싫어하죠? 그 사람이. 네 맞습니다. 많이 저는- 싫어하십니다. 저는 많이 근데 싫어하고. 진짜 손가락 저는 진짜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하고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도 진짜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만남이 있기 전에 어떤 이제 그 토양을 다졌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절차의 문제, 전제의 문제, 어떤 토양을 다져서 만났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다 생략된 채 그냥 만남의 의의가 있다? 우리가 소개팅하거나 맞선을 보더라도요. 그냥 만남 자체의 의의를 둘 수는 없습니다. 다음번 약속을 했잖아. 근데 그게 실제 그러니까 연애로 못 간다는 거죠. 연애나 그렇죠. 결혼으로 못 그렇죠. 이제 가는 그 진짜 우리만 일방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게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는 신변은 잘 예측을 좀 잘 못하셨는데 미국으로부터 핵 확장 억제 정책의 일부 공유 그걸 받아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 이렇게 봐야 되나? 재배치까지는 아니죠. 이제 그 립서비스지. 바이든의 립서비스지. 그걸 하나 받아내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동북아에서의 일본이 그 새로운 제국주의로 나가는 모든 것을 열어주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반도체도 위험한 막 거예요. 너무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많이 넘어갈 거예요. 많이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봐요. 우리가 그 하다못해 지소미아 정상화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정상화가 그동안 안 됐던 건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쏘면 오후에 일본 쪽에서 와가지고 미사일 정보 넘겨받는 게 지소미아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열어줬냐?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면 그게 한미일 군사 동맹입니까? 한일 군사 동맹입니까?라는 질문에 군사 동맹은 아니라고 국민의힘 협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군사 동맹이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일본과 질싸움이야 끝났다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갑자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프리카에 감비아 가가지고 군사 지소미아 맺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네? 이제 그렇게 또 감비아랑? 어디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잘 찾아오신다. 우리 기억력이 되게 소장님이 이거 진짜 되게 잘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백서를 다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게 백서. 있었어요. 감비아랑 지소미아 맺었다고 와. 강경화가 얼마나 그때 자랑했는데 기억났어요. 감비아가 얘기해 주시니까. 아프리카 감비아 나라랑 아니, 지소미아 맺었다고 그때 단카 시대 노력으로 그냥 좀. 근데 우리가 지소미아 맺을 게 아니 뭐가 있어? 아프리카랑 우리가 협력할 게 앞으로 많아지는 거죠. 근데 실시간 공유냐 아니냐 그 유무만 저는 좀 판단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실시간 공유가 돼버리면 실시간 저는 그게 진짜 우리 외교 안보 군사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저기 일본이 반격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우리 대통령이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데 선제적 타격을 일본이 했다. 그럼 어디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한국이 피해를 입습니다. 대한민국이 피해를 그게 입어요. 탄핵 사유라니까. 왜냐하면 헌법에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일본 도서로 되어 있다. 북한의 타격을 일본이 하도록 용인해 주는 거. 그게 외환죄예요. 예. 그거를 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까? 헌법에 그렇게 돼 있네. 헌법에 그렇게 예. 하긴 지금 북한은 불법 단체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니까 헌법상. 그렇죠. 참 오늘 이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걱정되는 게 너무나 더 많이 쌓여. 윤석열 지킴인데요, 뭐. 제가 열심히 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권력자들이 자신들만 아는 것들이 있다고 국민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강요한다고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막자칠 걸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리티시 클럽 서울 강서 최고급 시설 합리적 가격과 고품격 서비스 스픽스가 직영하는 피트니스 클럽 브리티시 클럽은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강서 브리티시 클럽 02-3664-9998